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을 이끌면서 어떠한 전술적인 솔루션을 갖췄고 또 어떻게 대표팀을 운영할지를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6일에 있었던 한국 축구 기술 철학 워크숍에서 연령별 대표팀과 성인 대표팀의 연계, 일원화를 목표로 구축된 MIK, 메이드 인 코리아 게임 모델 수립의 시발점이 됐던 발표였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준TV가 이 워크숍의 현장 촬영 영상을 직접 보고 그 내용을 풀버전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직 공식 발표와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외국인 코치진의 선임 상황, 그리고 대표팀 명단 발표 일정 등 한준TV가 직접 취재를 통해 확인한 독점적인 정보 역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가량 대한축구협회가 위치한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한국축구기술철학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이 워크숍에는 대한축구협회의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와 성인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을 포함해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 소속의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 전임 지도자, 전임 강사, 그리고 전력 분석관 등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소속되어서 한국축구 전반에 걸쳐 지도자로 일하고 있는 3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방향성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서 처음으로 이번 워크숍에 참가하는 소감을 전하면서 인재 육성팀에서는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에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MIK 이론을 설명했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것이 파울루 벤투 감독과 위르겐 크린스만 감독의 게임 플랜이 어땠는지 비교 분석한 내용을 전력 분석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명보 감독이 본인의 게임 플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는데, 울산 HD 감독을 이끌면서 진행했던 경기들의 영상을 통해서 경기에 이제 중요한 4가지 국면이 있죠. 공격 국면, 수비 국면, 그리고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국면과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국면에 대해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참석자들은 그룹별로 연령별 지도자, 전임 강사, 그리고 전임 지도자와 피지컬 코치, 전력 분석관들이 분임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그룹별 토론 결과와 또 향후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지, 또 MIK를 어떻게 함께 잘 구축할지에 대해 계획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표했고, 또 홍명보 감독을 향해서는 물론이고 서로의 제안사항, 또 각 분야별로 협응이 잘 되기 위한 제안 상황들을 또 이야기하는 것으로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고 궁금했던 것이 홍명보 감독의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이 지도자들 앞에서 먼저 과거 본인이 월드컵 대표팀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이끌면서 경험했던 실패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성공을 이룬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좀 체크하고 변형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런 이제 개인적인 대표팀 감독으로의 도전의 이유를 좀 설명을 했고, 그 결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울산 HD 감독으로 3년 반 동안 일했던 것이 본인이 또 전술적으로 발전하고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울산 HD가 K리그 내에서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홍명보 감독이 부임하기 직전에 우승을 하기도 했고, 또 홍명보 감독과 치른 지난 시즌에 준결승에 오르는 등 좋은 성과를 내는 과정 속에 아시아 무대에서 확실한 강호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상대가 내려서고 또 밀집 수비를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느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아시아 예선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연령별 팀 역시 또 각급 연령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아시아 예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 상대가 내려서서 밀집 수비를 할 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어떻게 상대의 역습에 대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공개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상대가 완전히 자기 진영으로 내려갔을 때 울산 HD의 센터백까지도 상대 지역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빌드업을 만들어가야 하냐, 이렇게 상대가 내려설 때의 단점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상대의 수비 지역, 디펜스 서드 3분의 1 지역에 몰아넣고 계속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대도 웅크려져 있고 공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플레이 자체가 U자가 된다. 많은 이제 축구 팬들도 잘 아는 U자 빌드업, 왼쪽 측면에서 중앙 수비로 백패스했다가 중앙 수비가 줄 곳이 없으니까 전진 패스를 못하니까 또 옆으로 넘기고, 옆에서 또 주지 못하니까 오른쪽으로 넘기고, 여기서 줄 데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위아래로 뒤에서만 핵심 지역으로 중앙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U자 빌드업이 되다가 이게 끊기면 바로 그 뒷공간을 얻어맞고 역습을 당하는 상황이 되는
되는데 울산이 정말 1년에 대여섯 번밖에 지지 않는데 약한 팀들에게 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형태의 경기들이 많다가 가끔씩 공을 빼앗겼을 때 바로 카운터 어택 한두 방을 맞고 지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먼저 골을 내줄 경우에는 더더욱 상대가 더 내려서서 이런 상태를 유발하고 여기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는데 홍명보 감독이 이제 아시아 예선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상대를 더 밀어놓고 또 상대 팀이 어떠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밀어놓고 경기를 해야 할 때 이 경기를 어떻게 형태로 가져갈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예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이드에 갔다가 다시 백패스하고 옆으로 가고 또 사이드로 가고 이런 형태는 굉장히 이제 어렵다. 이런 플레이를 해서는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울산에 있으면서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또 본인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갔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선수 커리어상 사실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전을 치렀지만 본인이 선수로 뛸 때나 또 지도자로 있을 때는 이 정도로 우리 대표팀을 상대로 아시아 팀들이 많이 내려서지 않았고 또 본인이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면서 만났던 팀은 아시아 팀보다는 월드컵 본선 무대였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대표팀이 수비를 하다가 역습을 하는 형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을 해오다가 울산을 맡아서 절대적인 강팀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 하는지를 본인이 느꼈다라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19세 이하 팀의 연습 경기를 직접 가서 지켜봤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비를 하다가 공격을 수비 상황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서 올라갈 때 다시 이제 공수 전환이 되는 상태에서 물러서지 말고 계속 앞으로 가서 이제 압박을 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얼만큼 간격 유지를 잘 할 수 있냐 컴팩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물론 전방 공격수들이나 공격형 미드필드나 윙어들이 공격에 가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담 뒤를 커버할 수 있도록 수비수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과감하게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하다. 공격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또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 특히 수비수들이 많은 범위를 커버하고 뛰게 되면 힘이 들 수밖에 없는데 쉬면서 올라가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 갭 수비수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의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공이 빼앗겼을 때 내려와서 자르기는 어렵다. 커버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격 라인에서 수비 가담이 더욱더 내려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공격으로 가는 것보다는 수비 라인이 먼저 올라와줘서 간격을 좁히고 사전에 차단해서 다시 공격으로 이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역습을 막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공격 주도권을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습을 대비하고 역습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결국에는 최후방 수비 라인이 도전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고 많이 뛰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본인도 수비수 출신으로 센터백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영역으로 올라가서 리베로로서 잘했던 이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수비적인 운동 능력과 또 속도감 결국에는 이제 센터백들이 풀백과 같은 이런 활동량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럼 이 U자 빌드업 상대를 피하면서 상대의 라인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프 스페이스에 누가 진입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프 스페이스 부근에서 콤비네이션을 가할 때 3명이 움직이냐 4명이 움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포지션의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에 순간적으로 침투할까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공격 지역의 하프 스페이스 위치는 최전방 공격수의 바로 옆이고 측면 공격수의 윙포워드의 바로 옆입니다. 이 선수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 하프 스페이스에 오기에 가장 편리한 선수이지만 이 선수들이 갈 때는 숫자적으로 상대 수비가 금방 쫓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콤비네이션 플레이의 결과 이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할 선수는 스트라이커나 윙포워드가 아니라 풀백이나 중앙 미드필더라는 것이죠. 즉 추가적인 한 명이 그 위치를 차지해 줘야만 공격수나 윙포워드가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여기서 그 생긴 공간으로 다시 빠져들고 공을 이동시켜서 골문 근처로 공을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볼이 하프 스페이스로 갔다가 결국에는 문전 중앙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라인을 깨기 위해서는 3자의 움직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토트넘 허스퍼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버티드 풀백으로 이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역할을 해준다거나 혹은 미드필더가 사이드로 가주거나 미드필드 중에 수비형 위치에 있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해주면서 공격 숫자를 늘리고 상대 수비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위치적 우위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울산 HD에서 본인이 구현했던 부분들을 설명한 것이죠. 결국에는 밀집 수비를 깨려면 그만큼 공격 숫자를 늘려야 하고 공격 숫자를 늘리려면 수비수들까지 올라와야 되고 그 뒤에 공간들을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 단지 상대 지역에서 우리가 공을 잡고 돌리는 게 아니라 더 과감하게 중앙 지역 쪽으로 선수가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대의 중앙 수비 라인을 깨기 위해서는 사이드 체인지가 활발해야 된다. 공이 한쪽 사이드로 갔다가 하프 스페이스로 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안 됐을 때도 바로 뒤를 거쳐 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사이드를 바꿔야 된다. 사이드를 활발하게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가 좌우로 계속 흔들리게 만들어내서 수비를 깨는 것. 그게 밀집 수비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방법이다라고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방법들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이 MIK가 왜 열린몰팀과의 연계성에서 왜 감독도 다르고 선수도 다른데 하나의 방식으로 가는 게 중요하냐고 얘기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서로의 아이디어가 서로의 상황을 더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린몰 대표팀이든 성인 대표팀이든 함께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단련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마치 이 대표팀을 클럽팀처럼 좋은 조직력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은 성인 대표팀 또 23세, 19세, 17세 이런 선수들이 모여서 가진 시간들이 다른 열린몰 팀에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밀도가 되기 위해 마치 성인 대표팀의 코치진이 23세, 19세, 17세 팀의 코치진과 일원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얻은 얘기를 계속해서 자주 토론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면서 더 많은 레퍼런스가 쌓일 수가 있다. 프로리그 경기라면 매주 경기를 하니까 그 레퍼런스를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대표팀은 연령별 팀이든 성인팀이든 1년에 치를 수 있는 숫자가 경기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경기를 했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같은 스타일로 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선수가 다르고 또 감독이 다르고 본인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같은 스타일로 모든 팀이 운영되는 것은 분명히 위험성도 있고 또 대표팀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축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현대 축구의 방향성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전술적인 방향성을 고집하게 될 경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약점이 되고 상대에게 공략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텐데 이 같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열린몰 팀이 함께 이 부분을 같이 준비해 나가면서 그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함께 앞으로 협력해 나가자라는 메시지를 또 홍명보 감독이 전달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성인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의지도 있고 또 풀어서 얘기 드리면은 외국인 감독이 아닌 이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 속에 이런 14명 감독들과의 활발하고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해 조금 이런 부분들이 도입됐다라는 부분들을 협회가 이번 그 워크숍 영상을 공개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고민거리는 역시 지금 유럽파 선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말 세계 최전선에서 유럽 최고의 트렌드에 맞는 훈련을 하고 전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분명히 국내 한국 지도자들이 아직은 월드컵 무대에서 큰 성과를 내는 과정 속에서의 조금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국인 코치를 좀 우수한 코치로 선임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를 위해서 유럽 출장을 다녀온 지 이제 홍명보 감독이 한국에 들어온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이제 외국인 코치의 선임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한간에서는 이 코치 선임이 난항을 겪고 있고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이미 이 외국인 코치들과의 협상과 이제 협의, 계약 상황은 마무리 단계에 돌입을 했다. 이제 마지막 최종 사인과 발표를 남겨둔 상황이고 이 코치들이 이미 국내 상주 조건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상주를 하면서 홍명보 감독과 꽤 긴 시간 대표팀이 소집될 때뿐 아니라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서 대표팀을 운영해 나가고 또 다른 연령별 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뭐 이르면은 다음 주 중에 이 외국인 코치들의 발표가 이루어지고 또 입국도 곧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국하는 대로 홍명보 감독은 외국인 코치들과 함께 9월 월드컵 예선전에 출전할 대표팀 선수를 그때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요. 즉 아직까지 대표팀에 어떤 선수가 들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윤곽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코칭 스태프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대표팀 선수를 선발할 수 없기 때문인데 다음 주 중이면 서유럽 출신으로 굉장히 이제 좋은 경력을 갖고 있고 또 40대 이상의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어린 지도자나 젊은 지도자가 아닌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선임이 되어서 홍명보 감독과 함께 대표팀을 운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의 명단은 외국인 코치 및 국내 코치진이 모두 완성된 이후에 논의를 거쳐서 26일 월요일에 명단을 발표하면서 대표팀의 확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9월 5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3차 예선, 최종 예선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 이후 곧바로 오만으로 이동을 해서 9월 10일 한국 시간 밤 11시에 오만 원정으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팔레스타인이 국내 정서와 이제 많은 치안 문제로 인해 이번에도 홈 경기를 칠 수 없게 됐거든요. 한국의 팔레스타인 원정 경기가 2024년 올해 1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경기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중동 지역의 이런 제3지역으로 경기를 치러 왔던 것이 카타르이긴 한데 카타르 대표팀의 일정이나 다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AFC의 본부가 있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또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일정마다
원정과 홈을 번갈아 치르게 되는데 11월 달에는 아예 중동 원정을 연달아 치르게 되거든요. 원정을 아예 여기서 치르게 될 경우에 역시차의 문제를 좀 소화하면서 연달아 군중 원정을 치르는 게 현지적으로는 도움이 될 텐데 쿠웨이트 원정을 갔다가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하는 것은 물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도 홈 경기를 자신들의 정말 조국에서 치르지 못하는 것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 특히 유럽파의 입장에서는 이동이 계속 이어지고 시차가 바뀌는 것들은 분명히 컨디션 관리에는 난항을 겪을 수 있고 K리그 선수들은 더더욱이나 중동에 갔다가 말레이시아로 오면은 역시차의 문제를 더욱더 크게 겪을 수가 있다 보니까 피로가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대표팀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요.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 문제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실제 이 협회 내부에 들어가서 다양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감독 선임이 번복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팀이 결국 제대로 자리를 잡고 운영되는 과정 속에는 이 많은 잡음들이 빨리 일축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외국인 코치의 선임은 과연 언제 이루어지고 또 어떤 인물들이 외국인 코치로 결정이 될지 그리고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의 첫 번째 대표팀은 또 어떤 선수 명단 구성의 변화들이 있을지 한준TV는 계속해서 월드컵을 준비할 이 대표팀 어떻게 운영되어 나갈지에 대한 모든 소식들 그리고 직접 취재한 독점적인 정보들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가 면밀하게 지켜보고 또 정확하게 진단해드릴 한국 축구의 뒷이야기와 최신 상황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